안녕하세요. 신현섭입니다. 이번 주는 iOS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앱 아키텍처, 시각 요소, 아이콘, 바, 뷰, 컨트롤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앱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iOS 가이드라인은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스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애플 개발자 홈페이지에서 이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앱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 iOS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iOS를 어떤 하나의 테마로 본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또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iOS는 우선 가독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 장식을 좀 최소화하고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해서 명확한 전달이 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 영역에 대해서는 iOS에서 지원하는 보이스오버를 위한 그 설명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 개발을 할 때 단순히 보여지는 영역뿐 아니라 아이콘으로 제작된 영역이나 이미지 영역에도 설명 내용을 추가해서 시각장애인도 컨텐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HTML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하면 alt 속성을 쓰죠. 이 alt 속성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iOS의 설정을 통해서 전체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여도 UI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보여야 할 글자 영역이 잘려 보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딩 화면이 있습니다. 이 앱이 로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태를 알리라는 것이겠죠. 다음은 모달뷰인데요. 모달뷰라는 것은 현재 페이지에서 동작을 잠시 멈추고 독립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즉 이런 얼럿 창도 일종의 모달뷰라고 볼 수 있는데 배경을 터치해도 동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얼럿 창이 떴을 때는 그 뒤에 있는 화면이 아무리 터치를 해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잠시 멈추고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띄워야 하거나 또는 현재 있는 동작과 별개의 동작으로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달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인데요. iOS에서는 이 내비게이션 U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UI는 이 화면을 이동하는 것을 담당하는 UI인데요. 이 내비게이션 UI는 물리적인 백버튼이 없는 이 iOS의 전통적인 사용 방식이다 라는 건데요. 내비게이션의 구조는 하이어라키한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플랫한 내비게이션 구조가 있고, 또 컨텐츠 드리븐 형태의 내비게이션 구조가 있는데, 우선 이 하이어라키한 구조의 내비게이션은 위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의 메뉴에 하나의 화면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지로 가거나 단계를 되돌리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또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제한이 있죠. 그래서 보통 테이블이나 리스트 형태로 된 뷰에서 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UI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죠. 다음은 이제 플랫 내비게이션, 즉 평면 내비게이션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다른 화면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이 앱에서 하단에 보면 탭 있죠. 탭과 같은 형태의 UI가 이 플랫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나 경험 기반 내비게이션인데요. 컨텐츠 드리븐 또는 익스피리언스 드리븐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특별한 UI 요소라기보다는 컨텐츠 자체가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게임이나 전자책 같은 컨텐츠 위주의 화면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온보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온보딩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업무와 회사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과정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앱에서의 온보딩은
사용자가 이 앱을 처음 사용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이 앱의 특징 또는 이 앱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보딩을 이제 만들 때는 자칫 이 앱을 실행을 하고 메인 화면에 진입하기까지 뭔가 까다로운 어떤 절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성, 영어로는 Adaptivity Layout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해져 있는 어떤 좌표계의 해상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기기가 만들어지면서 화면 비율도 다양해지고 크기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세로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이 적응형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해상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노치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이 노치 영역의 정보가 표현이 되려면 가려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한글로는 안전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할 때도 물론 감안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실제 앱을 개발할 때 이 세이프 에어리어를 잘 지켜줘야 다양한 폰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화면은 제가 실제 개발 중인 엑스코드라는 iOS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발 도구인데 실제로 개발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의 그 UI에서 다양한 폰의 비율을 적용해 본 것을 우측 화면에 보시면은 아이폰 SE, 아이폰 8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 순으로 이렇게 화면 비율을 적용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저렇게 그 세이프 에어리어를 선택을 하면 실제 안전한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를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 노치 영역과 하단에 있는 이 홈 버튼이 있는 영역들은 가급적인 피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그 가운데 세이프 에어리어 안에 배치하는 것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 영역, 아이폰 X 이상, 그러니까 아이폰 10 버전 이상을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채워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컨텐츠를 배치할 때 이 둥근 모서리 영역 그리고 노치 영역 이런 부분들을 그 공간을 잘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 표준 UI가 이미 대부분 이제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개발할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주자 라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이프 에어리어는 이제 폰마다 마진 값이나 이 세이프 에어리어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값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권장되는 이 세이프 에어리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마진 값들을 잘 지켜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컨텐츠가 하우징에 가리는 것을 잘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응형 레이아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종횡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종횡비에 의해서 잘리거나 또는 렛터박스 같은 그런 여백이 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기기별로 이미지를 별도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종횡비가 문제가 없는, 그렇죠, 종횡비에 지장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내용은 사실 이 부분은 좀 개발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HTML5에서 그 이제 메타 태그에서 뷰포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뷰포트를 설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커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컨텐츠가 전체 영역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커버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노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오토로 설정을 해주시면 노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CSS의 env 펑션을 활용을 하면 이 세이프 에어리어 영역에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크롤이 가능한 형태의 컨텐츠는 굳이 노치 영역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전체를 채워서 자연스럽게 구성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콘이나 버튼을 배치할 때 저 라운드 영역 있죠? 그 둥근 모서리 영역에 버튼이나 아이콘 같은 것들을 배치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둥근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서리가 저렇게 둥근 부분인데 만약에 버튼이나 아이콘이 각진 형태라고 하면 좀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서리에 있는 이런 버튼들의 경우에는 좀 레디우스 값을 줘서 16포인트 정도로 레디우스 값을 줘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실제로 구현할 때 디자인하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구현할 때 화면 간에 이동이 되거나 또는 뭐 스크롤을 하거나 뭐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이런 그런 기본적인 인터랙션에 최소한의 애니메이션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거 외에 이제 의도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삽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어떤 조작을 할 때 그 조작에 대한 피드백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것을 조작하는 느낌을 받도록 애니메이션을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앱을 제어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거나 또는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딩입니다. 그 소위 브랜딩이 잘 된 앱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뭐 은행 쪽으로 살펴보면 뭐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글꼴이나 색상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을 거의 일관적으로 사용된 톤 앤 매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한 컨셉이 있다면, 그런 어떤 컬러 스키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맥락들을 잘 이어나가서 통일성 있게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크 모드인데요. 요즘에는 눈의 피로도를 좀 줄이고 컨텐츠를 좀 집중할 수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크 모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또 그 디스플레이가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픽셀 하나하나가 다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형태로 이 UI가 이제 구성이 되면 배터리가 절약되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가 이제 자주 사용이 되는 어떤 그런 추세인 만큼 우리가 이런 그 다크 모드로 전환이 됐을 때의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포어그라운드 컬러를 잘 준수해서 그리고 다크 모드가 됐었을 때도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콘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보통 심플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아이콘을 봤을 때 어떤 용도인지 사용자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콘에 뭔가 사진을 넣는다거나 또는 앱의 화면에 스크린샷을 떠서 넣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앱을 심사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앱을 상징하는 어떤 심볼이라든지 그런 일러스트적인 어떤 요소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앱 아이콘이 있죠. 안드로이드에서는 런처 아이콘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부를 텐데, iOS에서는 앱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홈 화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홈 화면에 위치해 있는 아이콘을 터치하면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동을 하겠죠.
이 앱 아이콘은 반드시 그 무손실 압축 파일인 png 파일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 iOS에 있는 아이콘들이 대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로 되어 있는데, 이 둥근 모서리로 처리된 아이콘이 이렇게 잘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둥근 모서리로 디자인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사실 정사각형으로 디자인을 해도 알아서 라운드 처리를 하게 되니까 굳이 둥근 모서리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히 이 모서리 처리를 한다고 레디오스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 차이 때문에 오히려 자동적으로 알아서 라운딩 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또 다른 아이콘들하고 통일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디자인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 아이콘은 또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해상도로 아이콘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iOS의 앱 아이콘은 스포트라이트라는 어떤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검색 기능에 노출되는 그런 아이콘이라든지, 또는 설정에 들어가는 아이콘, 또는 이제 알림에서 나오는, 푸시 알림에서 나오는 이 아이콘 크기가 또 각각 다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약간 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알림이나 또는 설정이나 이런 곳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미사이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사이즈에 맞는 어떤 디자인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iOS 13 버전 이상에서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아이콘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시스템 폰트, 그러니까 시스템 폰트의 약자입니다. SF 심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심볼 버전은 지금 iOS 14가 나오면서 아마 버전 2까지 지금 나와 있을 거고요. 지금 화면에 지금 캡처한 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플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맥에서만 지원이 되겠죠. 네. 이 아이콘 세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iOS 12 이하 버전에서는 이제 비트맵 아이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한 이제 아이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벡터가 아니라 일반 그 비트맵 레스터 이미지 아이콘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글리프 디자인, 글리프 아이콘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iOS의 아이콘은 보통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개별 아이콘 디자인이 각각 이제 크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크기가 좀 작거나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봤을 때 어떤 비율이 좀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그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다른 아이콘보다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작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가 얼마나 이것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너무 좀 작다,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이렇게 맞춰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iOS 플랫폼의 아이콘 크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설정에 들어가는 아이콘, 또는 이런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푸시 알림에 들어가는 아이콘, 또는 이 홈 화면에 들어가는 아이콘, 여러 가지, 또는 그 기기의 크기에 따라서,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또 아이콘이 또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직접 다 일일이 리사이즈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보통 이제 XD나 또는 스케치 같은 그런 어떤 프로토타이핑 도구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들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잘 설정을 해서 개발자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렇게 이 각 사이즈별로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 게, 이 아이콘은 반드시 그 가장자리를 둥글게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
정사각형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라운딩 처리, 마스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라운딩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 모서리 라운딩이 되어 있지 않은 사각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OS별로 또 이 라운딩 레디우스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제일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리드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비율상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콘 디자인에 대한 리소스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콘 파일 저장을 할 때 이 앱스토어에 들어간 아이튠즈 아트웍이라는 1024 곱하기 1024 사이즈를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파일로 저장을 할 때 그 파일명에 확장자가 png가 들어가 있으면 앱을 업로드 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달할 때 확장자는 넣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아이튠즈 아트웍 해가지고 이렇게 512 크기와 1024 크기에는 확장자가 없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나머지들은 각각 네이밍에 이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내비게이션 바를 한번 살펴보죠.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련의 계층적, 아까 하이어라키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계층적인 앱 화면 탐색이 가능한 공간이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상태바가 있고요.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 상태바가 있고, 그 아래에 실제 앱 화면의 영역에 해당하는 곳에 이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새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서 어떤 새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뒤로 가기 버튼이 왼쪽에 위치를 하면서 뒤로 갔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에 대한 간단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편집 버튼이나 완료 버튼, 이런 버튼들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보통 내비게이션 바는 이 컨트롤 기능보다는 현재 페이지에 제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타이틀 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에는 분할된 세그먼트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세그먼트 컨트롤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상단에 모든 폭이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야 돼요. 어느 하나의 그 이 버튼만 뭐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모두 다 이 세그먼트의 크기가 다 동일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뭐 3개를 넣을 수도 있고 4개를 넣을 수도 있고, 또 텍스트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콘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상 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검색창인데요. 보통 화면 상단에 검색창을 넣죠. 그래서 상단에다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하단에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목록들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또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하단에 검색 내용이 출력이 되도록, 그런 형태로 우리가 검색창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는 란 우측에 뭐 캔슬 버튼을, 그러니까 취소 버튼을 놓는다거나, 또는 현재 입력하고 있는 텍스트를 전체를 다 삭제하고 다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기화 버튼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색창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많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검색어를 넣어야 되는지를 좀 안내하고 싶을 때 이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라는 것을 넣어서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에 여기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미리 안내하는 문구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이런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활용해서 넣어 주신다면은 더 완벽한 구성에 대한
대한 어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상태바,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영역이기보다는 실제 시스템상에서 표현이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화면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7인치 이제 아이폰이나 또 노치가 있는 아이폰 10 이상의 그 스테이터스 바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세이프 에어리어를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탭바인데요. 탭바는 어떤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었죠? 네, 플랫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른다. 평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좌우로 화면 간의 이동이 가능한 어떤 그런 내비게이션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탭바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기 나름이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보통 상위에 이렇게 그 탭을 놓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iOS에는 하단에 보통 위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구분이 요즘에는 많이 경계가 무너진 것 같아요. iOS에서도 상단에 이렇게 구현을 하는 앱들도 많이 보이고, 또 안드로이드에서도 하단에 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점점 그런 어떤 그 플랫폼에 이렇게 특정해서 어디는 상단, 어디는 하단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통일화돼 가고 있는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탭바는 하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단의 탭바에 그 아이콘을 디자인을 할 때는 컬러풀한 디자인을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컨텐츠의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주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하단의 탭바는 이렇게 회색 계통으로 처리를 하고, 활성화가 됐을 때의 강조색을 표현을 함으로써 현재 내가 어떤 화면에 진입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 iOS 탭바의 아이콘 자체가 75x 75의 크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탭바의 이 높이는 49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가급적이면은 iOS의 비율을 고려를 해서 권장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해서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탭바의 크기는 보통 49포인트로 제작이 되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25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x25로 아이콘을 디자인을 한 다음에 3배로 내보내거나 2배로 내보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로는 48x32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3배 또는 2배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권장되는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디자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툴바인데요. 툴바는 앱 하단에 표시되는 거는 탭바랑 같지만 보통은 이 탭바와는 좀 다르게 탭바는 화면 간의 이동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툴바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어떤 컨텐츠의 내용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확대를 한다거나 또는 뭐 공유를 한다거나 또는 현재의 화면에서 캘린더라고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짜로 보게 한다든지 월별로 보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컨텐츠를 변형시켜야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기 위한 버튼들을 배치를 할 때 툴바를 활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툴바에 그 버튼을 배치를 할 때는 항상 간격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좌측에 몰아놓고 우측에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형태로 반드시 균일한 공간을 배치를 해서 아이콘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의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그 시각적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보통 뷰와 컨트롤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뷰는 하나의 이상의 컨트롤을 포함하는 형태가 되고요.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XD에서 그 아트보드 영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뷰 위에 컨트롤이 올라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은 뭐 버튼이나 스위치 같은 것들처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설계된 어떤 추가 동작을 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뷰는 하나 이상의 컨트롤을 포함하는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액션 시트와 액티비티 뷰는 여러분들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서 스르륵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되는 이 액션 시트와 액티비티 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액션 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트롤에 대한 어떤 응답, 어떤 작업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특정 스타일의 경고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맥락과 관련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선택사항이 필요할 때 제공이 되는 기능이에요. 이 액티비티 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공유 버튼을 눌렀을 때 많이 이런 기능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URL을 어디다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눌렀다, 그랬을 경우에 어디로 공유를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아이콘들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액티비티 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컬렉션 뷰는 좌측에 보이시는 것,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앨범, 갤러리와 같은 이미지를 한 번에 여러 형태로 보여주고 관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표현 방법은 저렇게 그리드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택의 형태나 또는 타일 원형 배열을 포함한 어떤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뷰를 배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뷰인데요. 이미지 뷰는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배경 위에 그냥 단순한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GIF 같은 애니메이션의 시퀀스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 내에서 화면 내에 뭐 예를 들면은 핏하게 이미지를 화면 사이즈에 맞게 맞춤으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 또 바탕화면 이렇게 늘리듯이 어떤 이렇게 스트레칭 형태로 이렇게 늘리는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확대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옵션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테이블 뷰인데요. 테이블 뷰는 데이터를 좀 많은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기본적으로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쭉 나열되는 테이블 뷰 모양이 있고, 우측과 같이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테이블 뷰의 어떤 예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옵션 화면에서 이런 UI 많이 보셨겠죠? 보통 테이블 뷰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배치를 할 때 왼쪽에는 아이콘을 배치하고, 우측에는 타이틀을 넣고, 또 가장 우측에는 다음 화면으로 어떤 넘어가는 것을 암시하도록 이렇게 뭔가 액세서리 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게 화살표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뭐 있으면 다음 화면으로 더 진입을 한다라는 것을 사용자가 인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화살표 모양이 없으면 이건 단순히 실행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어떤 액세서리 버튼 같은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밑에 서브 타이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측에 이런 형태로 우측에 서브 타이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테이블 뷰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인데요. 보통은 테이블 뷰를 디자인할 때 좌측에 15포인트, 우측에 15포인트 여백을 두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또 각 셀에 대한 높이는 4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춰서 잘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 잘 지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대형 셀, 좀 더 큰 셀에 이 테이블 뷰를 활용을 할 때 높이가 이제 60포인트로 이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컨트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트롤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버튼이 있죠. 버튼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자가 터치를 할 때 발생하는 어떤 동작을 알려주는 컨트롤입니다. iOS에서 쓰이는 버튼에는 시스템 버튼, 상세 정보 공개 버튼, 정보 버튼, 그다음에 연락처 추가 버튼, 이런 다양한 종류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메뉴가 있는데요. 컨텍스트 메뉴는 액션 시트랑 조금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액션 시트랑은 조금 다르게 어떤 상황에 맞는 명령을 바로 팝업 형태로 표시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컨텍스트 메뉴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이폰에 보면은 3D 터치를 지원하는 장치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손으로 약하게 눌렀을 때가 아니라 조금 강하게 눌렀을 때 그때 이제 이 팝업 메뉴를 띄워줌으로써 뭐 복사라든지 공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보조적인 메뉴들을 컨텍스트 메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윈도우를 따져보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그런 메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텍스트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집 메뉴가 있는데요. 편집 메뉴에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직접 타이핑을 하는 텍스트 필드라든지 텍스트 뷰와 같은 곳에서 어떤 요소들을 길게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탭을 하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편집 메뉴입니다. 이 편집 메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잘라내기, 그 다음에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메뉴들이 되겠죠. 자, 이런 메뉴를 편집 메뉴라고 부르죠. 다음에는 피커와 날짜 선택이 있는데, 자, 피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는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 같은 거 있죠. 그런 리스트 박스를 아무래도 이런 모바일에서는 동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피커 컨트롤을 활용을 해서 리스트를 선택하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자가 필드를 편집을 하거나 또는 메뉴를 탭할 때 하단에 이렇게 팝오버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커라고 하고요. 피커는 또 데이트 타임 피커가 있어요. 또 날짜를 선택을 하거나 시간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활동 지표와 진행 바가 있습니다. 활동 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활동 표시기 또는 영어로 하면 Activity Indicato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행 바는 Progress 바라고 부르죠. 그래서 iOS에서는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우리가 Activity Indicator라고 부르는데, iOS랑 안드로이드랑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컨트롤을 사용을 할 때는 화면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로딩을 하고 있다거나 뭔가 동작 중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진행 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웹페이지가 로딩이 되는 중이라든지 뭐 파일을 로딩을 하는 중이라든지 다운로드를 하는 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시작과 종료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럴 때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레스 바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할 때가 있고 프로그레스 바를 사용을 할 때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슬라이더와 스태퍼가 있습니다. 슬라이더는 트랙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iOS에서는 슬라이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떤 이 썸이라는 컨트롤을 가지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를 우리가 이동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슬라이더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퍼는 값을 1씩 증가하거나 또는 2씩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있는 두 개의 세그먼트 컨트롤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스태퍼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는 이제 토글 버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ON 시키거나 OFF 시키는 어떤 용도, 그래서 내가 설정 값을 키거나 끄거나 하는 용도로 많이들 활용이 되는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테이블 뷰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뷰에 이렇게 합쳐진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형태로도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고, 또는 단일 뷰에서 우리가 어떤 옵션을 설정을 하거나 또는 이 기능들을 동작을 시키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설정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테이블 뷰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는 그냥 단일 뷰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iOS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언급했던 것들은 모두 애플에서 권장하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력을 발휘를 하거나 또는 변형해서 디자인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서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혼선을 주거나 또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자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가이드라인에 어떤 부합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해달라 라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이론 수업 마치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점검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출된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 계획서를 살펴보고 제가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